어머니, 이 집 왜 어머니 명의예요? 30년 전 대출도 왜 다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 집 왜 어머니 명의예요? 30년 전 대출도 왜 다 어머니 이름이에요? 발인 다음 날 그 한마디가 거실 공기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순간 바닥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란에 빠진 가족들 앞에 갑자기 한 장의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기 전 몰래 남긴 마지막 글. 거기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가족 누구도 몰랐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2시를 넘긴 장례식장은 낮의 북적임이 사라지고 거짓말처럼 고요했다. 복도의 형광등 절반은 이미 꺼져 있었고 남은 불빛마저 지쳐 깜빡이는 듯했다. 빈소 안으로 들어서면 국화향이 코끝을 먼저 맞았다. 하얗고 노란 국화들이 검은 리본 사이사이로 빼곡했고 그 한가운데 영정사진 속의 장상호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박옥래는 영정 앞 방석 위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72해를 살아온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이 새벽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꼿꼿했다. 무릎 위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닳고 닳아 실오라기처럼 풀어져 있었고 거기 적힌 글씨는 분명 남편의 필체였다.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전해줘. 옥내의 손가락이 봉투 위를 천천히 쓸었다. 손등에 돋아난 검버섯 마디마디 굵어진 관절, 손톱 밑에 남아있는 김치물. 평생 쉰 날이 없던 손이었다. 그 손이 지금은 한없이 작고 떨리고 있었다. 여보. 옥내가 영정을 향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지만 흐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이걸 정말 지금 열어도 되는 거야? 당신이 뭘 써놨길래 왜 나한테 직접 말 안 하고. 말끝이 흐려졌다. 영정 속의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50년을 함께 살았건만 이제는 아무 말도 돌아오지 않았다. 촛불 하나가 바람도 없이 흔들렸다. 빈소박 복도에서 자판기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때 빈소 입구 문틈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스며들었다. 이서진이었다. 43, 대기업 마케팅 팀장 출신의 큰며느리. 서진은 화장실을 다녀오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를 서성이던 참이었다. 서진은 문 앞에 멈춰섰다. 처음에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그 봉투의 오래됨이 느껴졌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가장자리에 다른 흔적, 그리고 겉면에 적힌 글씨.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시아버지의 필체는 낯이 익었다. 명절마다 용돈 봉투에 손자 이름을 써주던 그 글씨.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획. 그런데 아내에게 전해줘라니.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왜 따로 숨겨두었던 걸까? 의심이 먼저 피어올랐다. 서진은 지난 몇 년간 시댁 살림에 치이고 육아에 지치고 직장까지 버텨온 자신의 피로를 떠올렸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늘 뭔가를 숨기는 느낌이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 얼버무리고 통장 정리 좀 하자 하면 나중에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 봉투는 뭔가. 서진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문틈 너머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옥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저 봉투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직감뿐이었다. 며느리한테도 못 보여줄 게 뭐가 들었을까? 서진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입술이 씁쓸했다.
호기심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배신감의 싹인지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엉겼다. 그녀는 소리 없이 복도로 돌아섰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봉투의 잔상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빈소 안에서는 여전히 국화향이 흘렀다. 옥내는 봉투를 펼치지 못한 채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다. 촛불 그림자가 남편의 얼굴 위로 춤을 추듯 흔들렸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까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당신 평생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하더니. 옥내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쓰러졌다. 죽어서야 이런 걸 남기다니 참 못됐어, 당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가 사라졌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눈물을 아껴온 사람처럼 그녀는 다시 봉투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아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서진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의 구분 등 흔들리는 촛불, 국화향. 그 풍경이 묘하게 낯설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의 뒷모습 같았다. 아침 7시. 장례식장 주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다. 박옥래가 홀로 과일을 씻고 있었다. 사과, 배, 귤. 물이 튀지 않도록 조심스레 씻어 채반에 올렸다. 손이 시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한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서진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핸드폰을 손에 쥔 채였다. 어젯밤의 그 봉투가 아직도 신경 쓰이는 듯 시어머니의 손을 슬쩍 훑어보았다. 응, 국도 끓여야 하고 아침 조문 오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옥내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서진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상조회사에서 9시에 온대요. 오늘 발인 준비 때문에. 그래, 수고해라.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서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방을 나갔다. 옥내는 멈췄던 손을 다시 움직여 과일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칼날이 사과 껍질을 따라 빙글빙글 돌았다. 50년 넘게 해온 동작이었다. 그만큼 손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다. 아침 8시가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옥내는 빈소 옆 작은 방에서 국을 데우고 밥을 퍼담았다. 쟁반에 음식을 올려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건만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 한편 서진은 빈소 입구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머리, 명함을 주고받고 화환 위치를 조정하고 상조회사 직원과 일정을 조율했다. 목소리는 침착했고 표정은 예의 바르게 절제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야무진 큰 며느리였다. 저 집 며느리 참 야무지네. 일을 척척하니까 걱정 없겠다. 요즘 저런 며느리 만나기 힘들어. 아들 복 있는 거야. 조문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귀에도 그 소리가 닿았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순간 옥내가 국그릇을 나르며 조문객들 앞을 지나갔다. 조문객들은 그녀를 흘낏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저분이 상주 어머니신가? 그런 것 같은데. 저렇게 직접 일하시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기 쉽나. 며느리 입장도 이해는 돼. 뒷말들이 오갔지만 정작 옥내에게 수고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옥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둘째 부부가 도착했다. 장민호와 그의 아내 김정은. 그들은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서진에게로 다가갔다. 형수, 고생이 많으시네요. 우리가 늦어서 미안해요. 정은이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와주셔서 감사하죠.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옥내는 그릇을 닦고 있었다. 물소리가 철벅철벅 났다. 둘째 부부는 시어머니에게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빈소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도 참 저렇게 혼자서 다 하시면 우리가 불편하지. 정은이 서진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뭐라 대답했지만 그 말은 옥내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닿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옥내가 모른 척한 것뿐이었다. 오후 3시쯤 옥내는 잠시 손을 멈추고 빈 작은 방 구석에 앉았다. 허리가 뻐근했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잠깐 눈을 감았다. 문득 수십 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23, 처음 시집을 왔던 해. 시어머니 장례 때 그녀가 했던 일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손님 수발을 들고 밤늦도록 설거지를 했다. 그때도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그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그땐 다들 그랬어. 다들 힘들게 살았으니까. 옥내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큰아들 장민수가 들어왔다. 서진의 남편이자 옥내의 맏아들. 46, 대기업 부장. 그는 어머니를 보자 멈칫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좀 쉬세요. 응, 잠깐 앉은 거야. 금방 일어날게. 민수는 뭐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어머니 곁에 잠시 서 있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버지 부음을 알리는 답장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민수야. 네. 아무것도 아니야. 바쁘면 가봐. 옥내가 말을 멈췄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민수는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하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옥내는 무릎을 짚고 일어났다. 다시 설거지할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편 뒤 천천히 주방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조문객들은 그녀를 보았지만 보지 못했다. 옥내는 그 시선들 사이를 고개 숙인 채 지나갔다.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빈소가 조용해졌을 때 서진은 화환 사이를 정리하다가 문득 시어머니를 찾았다. 옥내는 주방 한 구석에서 행주를 빨고 있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손은 멈추지 않았다. 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다. 저 봉투 내일 발인 끝나면 물어봐야겠다. 서진은 속으로 다짐했다. 무슨 비밀이 있는지, 재산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래야 이 가족의 앞날을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장례 이틀째 오후, 조문객이 뜸한 틈을 타 서진은 시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 측에서 빌려준 작은 방에 시아버지의 서류 가방과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민수는 밖에서 손님을 맡고 있었고 옥내는 주방에 있었다. 서진은 서류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빼곡했다. 세금 고지서, 보험증권, 낡은 명함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낯선 것들이 눈에 띄었다. 손에 잡힌 것은 통장이었다. 하지만 이름이 이상했다. 박옥래가 아니라 장상호도 아닌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음으로 나온 것은 등기 서류였다. 집과 땅에 관한 문서인 것 같았는데 여기에도 생소한 법률 용어와 오래된 날짜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서진은 혼잣말을 내뱉었다.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허름한 가게 앞에 서 있는 사진. 가게 간판에는 옥내내 분식이라고 쓰여 있었다.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였다. 서진은 사진을 하나씩 넘겼다. 옥내가 솥을 들고 있는 사진, 새벽.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사진, 공장 앞에서 작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 모두 낡고 바랬지만 그 안에 옥내는 젊고 강인해 보였다. 형수님?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정은이 들어왔다. 서진은 황급히 사진을 상자에 넣었다. 아, 유품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뭐 특별한 거 있어요? 정은의 눈이 상자를 훑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오래된 서류랑 사진들이에요. 나중에 같이 정리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지만 서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뒤적였다. 그러다 접힌 종이 하나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대출 서류였다. 발행일은 30년 전. 그리고 대출자 이름은 박옥래였다. 금액은 상당했다. 요즘 돈으로 치면 수억은 될 것 같았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대출을? 그 옆에는 상환 완료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빚은 다 갚은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서진은 등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어렵게 읽어 내려가다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다. 현재 집의 실소유주가 박옥래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 이름으로. 뭐야 이게? 서진은 당혹스러웠다. 평생 시아버지가 가장이라고 생각했다. 집도 가게도 시아버지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다른 그림이 보였다.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서진은 서류를 들어보였다. 여보, 이거 봐. 집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피곤한 표정으로 대충 훑어보았다. 그래, 뭐,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겠지. 세금 문제나.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 대출도 어머니 이름으로 받았었어. 30년 전에. 민수는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 나도 자세한 건 몰라. 나중에 어머니한테 물어보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알아야 하지 않아? 상속 문제도 있고.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수는 손사래를 쳤다. 지금은 아버지 장례 중이야. 그런 얘기는 끝나고 하자. 그 말에 서진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남편은 늘 이랬다.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고 나중에를 반복하고 결국 모든 걸 서진에게 떠넘겼다.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집안 대소사도 아이들 교육도. 서진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건 아마도 재산과 관련된 것이다. 서진은 방을 나와 빈소로 향했다. 옥내가 영정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한테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그 봉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짜증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엉켰다. 서진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발인이었다. 발인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오래된 친척 어른들, 동네 교회 권사님, 그리고 낯익은 듯 낯선 얼굴들. 그들은 대부분 옥내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더 나이가 들었다. 옥내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옥내의 손을 잡았다.
옥내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눈이 커졌다. 언니, 순자 언니. 그래, 나야. 상호 형부 돌아가셨다고 해서 와야지 않겠니?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서진은 멀찍이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에게 저런 친구가 있었나?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진은 음료수를 나르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엿들었다. 옥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상호 씨 사업이 망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을 때 혼자서 식당 일, 공장 일, 청소 일까지 다 했어. 맞아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대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서진의 손이 멈췄다. 고개를 살짝 돌려 대화를 더 들었다. 그 빚말이야. 결국 옥내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막았잖아. 상호 씨는 신용불량이라 본인 이름으로는 안 됐거든. 세상에, 그걸 어떻게 다 갚았대요? 몇 년을 죽어라 일했지. 가게도 지키고 집도 지키려고. 그 집 사실 옥내가 번 돈으로 산 거나 마찬가지야. 서진은 음료수 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어젯밤 봤던 서류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대출 서류, 등기 문서, 그리고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모든 것들. 다른 쪽에서는 교회 권사님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옥내 집사님이 젊었을 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힘이 됐을 거야. 힘들면 힘들다 말도 못하고 그냥 묵묵히 일만 하셨어요. 상호 씨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그때도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셨잖아. 서진은 그 자리를 피해 빈소 밖으로 나왔다. 가슴이 답답했다. 당혹과 충격, 그리고 묘한 부끄러움이 뒤섞였다. 그런 일이 있었어? 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졌다고? 시어머니가 그걸 다 막았다고? 서진은 시어머니를 다시 떠올렸다. 늘 조용하고, 늘 일만 하고, 늘 존재감 없이 구석에 있던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때 한 남자가 빈소로 들어왔다. 예순줄에 접어든 듯한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였다. 그가 옥내에게 다가가 깊이 절을 했다. 사모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저 기억하시나요? 가게 초창기 때 배달일 했던 박진수예요. 옥내의 눈이 반짝였다. 진수? 진수가 이렇게 컸어? 덕분에요. 사모님이 그때 저 등록금 대주시지 않았으면 저 지금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에이, 그게 뭐 다 지난 일인데. 옥내는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진수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옥내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받으세요. 그때 빌린 돈, 이자 붙여서요. 늦었지만 꼭 갚고 싶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땐 내가 어려웠으니까 그랬지. 받을 수 없어.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두 사람의 실랑이를 서진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시어머니가 젊은 직원의 등록금을 대주었다고? 자신들도 어려웠을 텐데? 조문이 끝날 때쯤 옥내는 빈소 한쪽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 그 옆에 앉았다. 어머니. 응? 그분들 어머니 옛날 이야기 많이 하시던데요. 옥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땐 다들 힘들게 살았어. 다들 고생했지.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서진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자존심이 입을 막았다. 시어머니에게 몰랐어요 라거나 고생하셨네요 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대신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시어머니와 오늘 들은 이야기 속의 시어머니가
너무 달랐다. 그 간극이 불편하고 동시에 궁금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생각한 사람의 다른 면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 그 복잡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 가족들은 시댁 거실에 모였다. 민수와 서진, 민호와 정은, 그리고 옥내. 빈 상갓집 냄새가 아직 옷에 배어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손에는 시아버지의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아버님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상속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옥내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요. 옥내는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하지만 말없이 서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제 생각인데요. 서진이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쳤다. 이 집을 처분하고 어머니는 좋은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엔 집이 너무 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요즘 좋은 실버타운 많잖아요. 그리고 집을 팔면 그 돈으로 어머니 생활비도 충당하고 남는 건 저희가 나눠 갖는 거죠. 정은이 덧붙였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희도 아이들 키우랴, 직장 다니랴 정신없고 어머니 모시면서 이 집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아내와 갈등이 생길 것 같고 아내 편을 들자니 어머니에게 죄송했다. 그는 늘 그랬다. 양쪽 사이에서 어느 쪽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 옥내는 조용히 앉아 그 말들을 듣고 있었다. 요양원, 집 처분, 생활비. 마치 자신이 처리해야 할 짐짝처럼 이야기되고 있었다. 평생 이 가족을 위해 살았건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서진이 옥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데요. 그거 아셨어요? 저희는 아버지 명의인 줄 알았거든요. 옥내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그리고 대출도요. 30년 전에 어머니 이름으로 큰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그건 뭐였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다. 며칠간 쌓인 의문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저희한테 뭘 숨기고 계신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뭐가 누구 명의인지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아요? 민호와 정은도 고개를 들어 옥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도 호기심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옥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그건 옛날에 뭐요? 저희도 알 권리 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서진이 말을 멈췄다. 하지만 그 뒷말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말이. 옥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50년 세월의 무게가 갑자기 어깨를 짓눌렀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빚을 갚고 가게를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 모든 것들이 힘들게 하는 짐이었던 걸까? 나도. 옥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힘들었어. 그 순간 옥내의 눈앞이 핑 돌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손을 뻗어 탁자를 잡으려 했지만 허공을 헤맸다. 그대로 옆으로 쓰러졌다. 어머니. 민수가 황급히 달려갔다. 서진도 놀라 일어섰다. 옥내는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식은 땀, 가파른 숨소리. 119 불러. 빨리. 민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서진은 멍하니 서 있다가 무릎을 꿇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차가웠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약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방금 전까지 쏟아냈던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 끝을 다하지 못했던 게 다행인지, 아니면 이미 늦은 건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졌다. 옥내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도 남편의 편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을 거쳐 옥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가족들을 복도로 불러 상태를 설명했다.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쳐 일시적으로 쓰러지신 겁니다. 다만 연세가 있으시니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민호와 정은은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병실로 돌아오니 옥내는 링거를 맞은 채 누워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다. 가느다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흘렀다. 병실 창문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민수가 어머니의 작은 가방을 정리하다가 손을 멈췄다.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다. 남편의 필체로 적힌 그 봉투. 이게 뭐지? 민수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서진이 다가와 함께 보았다. 봉투 겉면에는 내가 죽은 뒤 아내에게 전해줘.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보여줘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 글씨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장례식장에서 봤던 그 봉투였다. 열어봐도 되는 걸까? 어머니가 안 열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편지지 여러 장과 공식적인 서류 한 묶음이 있었다. 민호와 정은도 다가와 함께 보았다. 민수가 편지를 펼쳤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옥내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평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남긴다.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35의 사업이 망했을 때 빚이 3억이 넘었다. 집도 가게도 넘어갈 위기였다. 나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모든 것을 떠안은 건 옥내였다. 아내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 청소를 했다. 내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밤에도 아무 말 없이 밥을 차려줬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정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서진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돈은 10년 동안 갚았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집은, 그리고 가게는 사실상 옥내가 지킨 것이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집과 가게, 땅은 모두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이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해둔 거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적어도 법적으로는 옥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민수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들아, 너희 어머니는 평생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나도 그 말을 해주지 못했다. 죽어가는 지금에서야 이 말을 남긴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우리 집안의 중심은 옥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라.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진이에게 우리 며느리가 힘든 줄 안다. 직장 다니랴, 아이들 키우랴, 시어머니까지 신경 쓰랴.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옥내도 똑같이 힘들었다. 어쩌면 더 힘들었다. 서로를 이해해줬으면 한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마지막에는 삐뚤빼뚤한 서명이 있었다. 장상호. 병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창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때 병상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 옥내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다. 민수의 손에 들린 편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걸 읽었니? 옥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옥내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젊은 손을 감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병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편지를 읽기 전과 후가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46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민수가 목이 맨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사업 망한 거, 그때 빚 어머니가 다 막으신 거 하나도 몰랐어요. 어릴 때 집이 어려웠던 건 알았는데 그게 그 정도인 줄은. 옥내는 아들의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알 필요 없었어. 부모가 힘든 건 부모가 지는 거야. 너희한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었지.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잘 못했어요. 서진이랑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어머니 편도 못 들어드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옥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 내가 중간에서 힘들었던 거 엄마도 안다. 민호와 정은은 병실 한쪽에 서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정은이 슬쩍 남편을 찔렀다. 민호가 어색하게 앞으로 나왔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잘 못했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형수님 편만 들고. 옥내는 둘째 아들도 바라보았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안에 미움은 없었다. 됐다. 다 지난 일이야. 그 말에 민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은도 눈물을 훔쳤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등을 돌린 채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편지의 문장들이 맴돌았다. 옥내도 똑같이 힘들었다. 어쩌면 더 힘들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서진은 지난 10년을 돌아보았다. 시어머니와 부딪혔던 순간들, 짜증을 냈던 말들, 한숨을 쉬며 돌아섰던 등. 그때마다 자신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시어머니까지 챙기랴. 자신만 힘들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도 그랬구나. 어쩌면 평생 그랬구나. 서진은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곤에 절은 눈, 굳어있는 입술. 지난 며칠간 시어머니를 짐처럼 생각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요양원 보내고 집 팔고 정리하자던 자신. 나는 시어머니에게 뭐였을까?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다. 병상에 누운 옥내가 보였다. 링거줄이 연결된 팔, 창백한 얼굴, 하지만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 주름진 손. 그 손이 새삼 달라 보였다. 서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민수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서진은 병상 옆에 섰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입술이 떨렸다. 어머니. 옥내가 며느리를 올려다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눈에서 무엇을 읽었을까? 원망? 미움? 아니었다. 거기엔 그저 깊은 피로와 어딘가 체념 같은 것이 있었다. 서진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옥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서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고 마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했다. 울지 마. 너도 힘들었잖아. 그 한마디에 서진은 더 울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다. 민수도, 민호도, 정은도 눈물을 훔쳤다. 병실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안에서 가족들은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울고 있었다. 한참 뒤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부었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옥내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근데 지금은 좀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때 얘기해요. 옥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감겼다. 피곤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가족들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다음 날 오후 병원 병실에는 옥내와 서진 단둘만 있었다. 민수는 회사 급한 일이 있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고 민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었다. 서진은 보호자용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핸드폰도 가방에 넣어두었다. 오늘은 온전히 시어머니와 마주하려 했다. 옥내는 침대 머리를 올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링거는 빠졌지만 아직 혈색이 돌아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어머니,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듣고 있어. 서진은 무릎 위에 손을 모았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저 시집 올 때부터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옥내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말을 끊지 않았다. 제 친정엄마가 시집살이 심하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한테.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만나면 그런 일이 반복될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먼저 벽을 쌓았어요. 가까워지기 전에, 상처받기 전에 제가 먼저 선을 그은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습관이 됐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짐처럼 생각하는 게요. 감정 노동을 해야 하는 대상, 명절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 눈치 봐야 하는 상대. 그렇게만 봤어요. 옥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어떤 분인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알려고도 안 했고요. 서진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붉었다. 어젯밤 그 편지 읽고 장례식장에서 들은 이야기들 생각하면서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얼마나 좁게 봤는지, 얼마나 몰랐는지. 저도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은 맨날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그 화살이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탓으로 돌리는 게 제일 쉬웠으니까. 서진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말을 마치고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져 무릎 위로 떨어졌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옥내가 입을 열었다. 나도 할 말이 있어.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옥내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나도 너 미웠다. 솔직한 말이었다. 서진은 숨을 멈추고 들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어. 이 며느리는 나한테 벽을 세우고 있구나.
가까이 오지 말라는 눈빛. 그게 서운했지. 나도 시집살이 했어. 시어머니한테 맞고 구박받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했어. 그래서 너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옥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작 내가 나한테 벽을 세우니까 나도 무너졌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너 미워하게 됐어. 명절 때 내가 한숨 쉬는 거 다 알았어. 내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잖아. 그게 서러웠지. 평생 남 위에서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받는 것 같아서. 옥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렸다. 근데 어젯밤에 내가 울면서 온 거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 옥내가 다시 서진을 바라보았다. 너도 힘들었구나. 진짜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진아. 옥내가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으로 부드럽게. 우리 둘 다 피해자였고 둘 다 가해자였어. 그거 인정하자.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옥내가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병상 가까이 다가갔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평생 일만 해온 손. 네, 어머니. 다시 시작해요. 옥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다. 창밖에서 새가 울었다. 병실에 오후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왔다. 서툴지만 진짜 화해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일주일 뒤 옥내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그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민수와 서진, 민호와 정은. 네 사람이 소파에 앉았고 옥내는 그 맞은편에 섰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옥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다. 72해를 살아온 사람의 결기가 느껴졌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그리고 내 앞으로 된 것들, 다 정리할 생각이야. 민호가 눈을 반짝였다. 정은도 자세를 고쳐 앉았다. 민수와 서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옥내는 탁자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등기 문서, 통장 사본, 그리고 손으로 적은 메모. 이 집이랑 시장 근처 땅, 가게 자리. 다 합치면 꽤 돼. 현금도 조금 있고, 일단 현금 중 일부는 장학금으로 낼 거야. 우리 동네 어려운 학생들한테. 내가 젊었을 때 진수 같은 애들 도와준 적 있는데 그게 나한텐 큰 보람이었거든. 민호와 정은의 표정이 미묘해졌다. 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리고 집하고 땅은 너희 둘이 반반 나눠 가져. 민수, 민호. 공평하게. 어머니, 그건 민수가 말을 꺼내려 했다.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옥내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시장 근처 가게 자리 있지. 거기는 내가 쓸 거야. 쓰신다고요? 정은이 물었다. 응. 거기다 작은 국밥집을 열 생각이야.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 돌봄센터를 해도 괜찮고. 가족들의 눈이 커졌다. 옥내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빚 갚고 너희 키우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옥내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다. 국밥집이든 센터든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어? 아직 힘 남았을 때. 돈 벌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붉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옥내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서진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서진아, 내 어머니,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서진은 긴장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 가게 나하고 같이 해줄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서진의 눈이 커졌다. 저요? 응. 너 마케팅 잘하잖아. 장사하는데 그런 거 필요해. 메뉴 개발이나 홍보, 회계 같은 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음식 만들고 손님 대접하는 건 자신 있거든.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일을 한다니.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림이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옥내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앞으로는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 말고 그냥 동업자이자 가족으로 대하자. 위아래 따지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고. 서진은 그 말을 곱씹었다. 동업자이자 가족. 시어머니 마이너스 며느리가 아니라. 저 서진이 입을 열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야. 옥내는 미소를 지었다. 가족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민호 부부는 어색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민수는 어머니를 안아드렸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서진은 혼자 시장 근처 그 가게 자리를 찾아갔다. 텅 빈 공간, 먼지가 쌓인 창문. 하지만 빛이 잘 들어왔고 길목이 좋았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 매일 반복되는 회의와 보고서, 끝없는 성과 압박. 그게 정말 원하는 삶인가? 시어머니의 제안이 떠올랐다. 동업자이자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로. 일주일 뒤 서진은 시댁을 찾아갔다. 옥내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 왔어? 저 결정했어요. 옥내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같이 해볼게요. 그 가게. 옥내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침착하게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해?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서요. 옥내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악수할까? 동업자끼리. 서진은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네, 동업자님. 두 사람의 손이 마주쳤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 서로 다르지만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는 손. 몇 달이 흘렀다. 시장 골목 어귀에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옥내네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다. 옛날 옥내네 분식의 이름을 다시 살린 것이다. 가게 안쪽 벽에는 사진 두 장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하나는 젊은 시절 옥내와 장상호가 찍은 흑백 사진. 허름한 가게 앞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 다른 하나는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옥내를 중심으로 민수 부부, 민호 부부,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웃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옥내와 서진은 가게에서 일했다. 옥내는 부엌에서 사골을 끓이고 서진은 홀에서 손님을 맞았다. 두 사람의 호흡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갔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단체 손님 오신대요. 10명이요. 그래. 그럼 국물 더 끓여야겠다. 제가 깍두기 더 담아올게요. 응, 고마워. 간단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 신뢰가 묻어났다. 서진은 시어머니의 요리 비법을 하나씩 배워갔고 옥내는 며느리에게 손님 응대와 회계를 맡겼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 장사가 끝난 후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잠깐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더 힘들잖아. 손님 응대하느라. 같이 해요.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옥내 옆에 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물이 튀고 그릇이 부딪히고 가끔 손이 닿았다. 옥내가 웃었다.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다. 저도요. 서진도 웃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을 마친 가게는 조용했다. 옥내는 의자를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 멈춰섰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국화꽃 한 송이를 꺼내 사진 옆에 놓았다. 여보, 옥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제 조금은 내 자리에서 살아보려고 해요. 당신이 바랐던 거 이제야 하네. 사진 속의 장상호는 여전히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그 편지. 옥내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50년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힘들었던 날들, 서러웠던 날들,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평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서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같이 가요. 옥내가 돌아섰다. 서진이 다가와 시어머니 옆에 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버님, 정말 멋지셨네요. 젊었을 때. 그랬지. 그땐 둘 다 젊었으니까. 서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말없이. 옥내는 그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은 가게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저녁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골목에는 저녁 준비하는 집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배고프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내가? 뭘 만들 건데? 된장찌개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 옥내가 웃었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어린아이처럼 환했다. 그래, 맛있게 해봐. 두 사람은 나란히 골목길을 걸어갔다. 서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가볍게 잡아 부축했다. 옥내는 거부하지 않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시작이었다. 평생 며느리와 시어머니로만 마주했던 두 사람이 이제야 서로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에는 아직 서툴고 어색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더 이상 벽은 없었다. 골목 끝에서 저녁 바람이 불어왔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하나로 겹쳤다. 하늘에는 별 하나가 먼저 떠올랐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시어머니와 이제 막 그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한 며느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직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인지도 모릅니다.